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네,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 모바일, DX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DX 노조는 투표권을 잃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투표는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네,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사리 마련한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노조 홈페이지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과부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투표 시작 시간도 2시보다 12분가량 늦춰졌습니다. 이곳에선 현장 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 조합원들이 PC와 모바일에 접속해 직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표를 던지게 됩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돼 결과는 앞으로 닷새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초기업 노조를 기준으로 7만 명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번 잠정 합의안은 최종 타결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잠정 합의안 내용도 살펴보죠. 최고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봉의 50%까지 지급되는 기존의 성과 보상 제도는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돼 포함되게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하게 되고요. 일정 수준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만 지급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부문 공통 성과급과 별개로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 속에 수요가 폭증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1년도 안 돼 가격이 2배 이상 껑충 뛴 D램, 낸드 플래시의 성과는 모두 메모리 사업부의 몫인데요. 이 때문에 메모리 사업부 기준 1인당 6억 원가량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역시 반도체 사업 부문에 속해 있어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기존 성과급 제도는 유지가 되지만 별도 특별 성과급 없이 6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메모리와 완제품 사업 부문만 비교하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네, 한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하기엔 격차가 너무 큰데요. 실제로 노조 간 갈등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노노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때 함께 임금교섭에 참여했던 노조 간의 갈등이 투표권 박탈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 부문 중심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의 동행 노조에 잠정 합의안 투표권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동행 노조는 일방적인 통보로 DX 부문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또 한 번 지우려고 하고 있다며 정당성 있는 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다시 회신 공문을 통해서 이번 잠정 합의 자체가 사측과 공동교섭단의 교섭 결과인 만큼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노사 잠정 합의에 타결이 달려있는 건 물론이고 높은 찬성률이 곧 노조 집행부의 성적표로 가늠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반대표를 낼 가능성이 큰 DX 조합원들의 투표권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가전 모바일 그리고 DX 부문 직원들 역시 행동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잠정 합의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DX 부문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는데 성과는 반도체만 가져갈 수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 부결을 위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DX 부문 직원들이 잠정 합의안 부결을 위해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동행노조에 가입에 나서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동행노조 가입자는 불과 하루 만에 9천 명 이상 1만 명 가까이 늘면서 현재 12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임직원 12만 9천 명 가운데 초기업 노조 조합원만 해도 7만 명이 넘고요. 대부분이 반도체 부문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잠정 합의안 투표는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되더라도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 논란은 삼성전자 내부에 깊은 갈등의 골을 새겨놓게 되면서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강원도를,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울산을 돌면서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 강원도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정 대표는 오늘 저녁까지 강릉과 동해, 삼척을 차례로 훑으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각 시장 후보들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전통적인 민주당 험지이지만 최근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을 찾아 강호축 철도망 공약을 비롯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이 낸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 실천 TF를 즉각 구성해서 법과 제도, 예산을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오만과 낙관론을 늘 경계하던 정 대표이지만 오늘은 충북지사 선거 흐름이 생각보다 좋다며 국민의힘 윤어게인 공천에 분노한 표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내내 전북 지역을 돌며 텃밭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선을 분리해 총력전에 나선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안양과 수원,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울산을 찾아 영남권 지지층 결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산의 전재수, 평택의 김용남, 갑질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강원도 우상호와 하남 이광재는 단기 임대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울산의 김상욱은 내로남불 특급 자격증을 보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정우, 정원호 후보 의혹을 파헤칠 검증단도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후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원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방문해선 대표 부동산 공약인 착착 개발을 설명하며 당선되면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광진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따라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수동을 찾아선 자신이 현재 성수동 발전기틀을 만들었다며 정원호 후보가 성수동 발전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 후보가 접전을 보이면서 선거 열기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는 언제나 박빙이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는 갈수록 정 후보의 무능이 드러날 거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맞섰습니다. 경기 평택을 범진보 단일화와 부산 북갑 범보수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재건을 기치로 내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재건을 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당내 단일화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평택을 재선거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보수 진영 단일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고 부산 북갑 선거 역시 보수 단일화 여부가 변수라면서도 하정우 후보야말로 부산의 미래를 상징하는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먼저 어떤 이벤트였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가 자사 상품의 혜택을 얹어 판매하는 이벤트 기간에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계엄군의 탱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홍보물에 함께 적힌 책상이 탁이라는 문구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각 경질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라고요. 네, 먼저 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 집에 있는 스벅 제품 다 없앤다는 등 강한 비판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어제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 불매와 배달 거부를 선언했고 전국 공무원 노조도 모든 지부에 공문을 보내 불매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사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가 어제 광주에서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도 스타벅스 텀블러를 부수며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가 실무자의 우발적인 사고라는 해명이 40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의 해명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5.18 희생자들과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는 서울 익선동에서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주문하면서 스타벅스를 겨냥한 듯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매운동은 관가로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SNS에 민주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기업의 상품을 설문조사나 이벤트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의 엄중한 우려를 포한다며 5.18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스타벅스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했다며 시 주간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5.18 유공자들이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자 등 4명을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고발 사건은 각각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5.18을 비하하거나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인데 경찰은 오늘 낮 1시부터 서민희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일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 회장이 직접 포토라인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정용진 회장 서면 사과 이후에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신세계그룹 측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이 내놓은 서면 사과문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사과 이후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 부사장이 5.18 단체를 찾아 직접 사과를 시도했지만 단체는 약속되지 않았다며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벤트 기획 경위에 대해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빠르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 있던 정용진 회장은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고개를 숙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9호 선단에 탔다가 납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번 구타당했다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팔레스타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체크 무늬 스카프 케피에를 목에 두릅니다.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활동가 김하연 씨입니다. 폭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 기아로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미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함께 체포됐던 활동가 김동현 씨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했고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상습적으로 고문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활동가들이 탄 9호 선단은 지난 18일 키프루스 인근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납포됐습니다. 이후 붙잡힌 사람들이 결박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인 활동가 2명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과 같은 배를 탔던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도 풀려나 현재는 튀르키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불리지만 시민보다는 영화 관계자와 취재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칸에 사는 시민들은 이 칸 영화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 이탈리아 출신 남성은 칸에 산 지 어느덧 15년이 됐습니다. 영화제 기간엔 평소보다 매출이 40% 이상 오르는 데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1년 중 가장 활기찬 시기라고 말합니다. Mais par rapport à les années passées, la chiffre d'affaires a toujours monté. Même pour le festival, parce que moi j'ai des habitués du festival qui chaque année ils reviennent vers moi. Non, tout va bien, la vie est magnifique. 칸 해변 바로 앞 크레페 가게에서 2개월째 일하는 벨기에 남성 역시 영화제 기간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기간 도시 전체 소비가 급증하면서 영화제 특수를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On voit vraiment la différence du chiffre d'affaires. On voit qu'il y a beaucoup de touristes et beaucoup d'arrivées avec le festival et ça nous aide beaucoup à faire du chiffre à cette période de l'année. 칸시는 지난해 기준 영화제 기간 칸 인구의 3배에 달하는 20만 명이 찾았고 지역 경제 효과는 2억 유로, 우리 돈 약 3,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oi je trouve que c'est un moment merveilleux. C'est pas tous les jours qu'on peut vivre une chose comme ça. Et du coup, ça permet genre de décompresser et tout. Et puis même, on fait la chasse des célébrités un peu. 이 기간 도시 기능이 사실상 영화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통제로 걸어다니기 쉽지 않은 데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Mais je pense plutôt entre les roues, le bouchon avec les conditions. Donc le transport public, c'était une horreur entre le Festival de Cannes. 다만 작은 도시가 영화제를 통해 활력을 얻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이 시기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Quelques places pour voir des films. Mais comme il faut aller à la mairie, il faut rester 1 heure à faire la queue, sous le soleil, ça c'est pas possible. Moi j'aime, moi franchement j'aime. Je trouve qu'il y a de l'ambiance, c'est très bien. 칸 영화제는 소도시 칸을 세계적인 브랜드 도시로 만들었고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경제 효과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레드카펫 불빛 뒤에서 시민들은 불편함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